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유행 상황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조치를 마련할 정도로 위험한 것도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 해체 대표를 만나 우리 기술로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하루 8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12세 이상 6천만 명에게 백신을 맞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40대 연령층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90%를 넘으면서 기존 50세 이상에서 40대로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면 대기 오염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지만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백신 추가 접종 간격 조정안을 하루 앞당겨 발표합니다. 지방관리청은 국민과 의료계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관련 브리핑을 예정된 18일보다 하루 앞당겨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기준으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확진 규모, 양성률, 치명률 등 다양한 지표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간격은 기존 6개월 원칙에서 5개월 이하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유행 상황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조치를 마련할 정도로 위험한 것도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위기 시나리오로 생각한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2,000명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60살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위중증 환자가 500명까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아직 여력이 있어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환자, 준중환자 병상을 2주 전부터 확충하고 있는 만큼 상태가 나아진 중환자는 다른 병상으로 옮기는 방식의 병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2,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능을 앞둔 교육당국의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수능과 대학별 고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일, 수험생들은 체온 측정을 한 뒤 손소독을 마쳐야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정부도 시험 장소로 사용될 학교의 방역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일상 회복 상황에서 시행되는 수능이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도 이어져 방역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비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18일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히 수능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학생 확진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인데 11일부터 시작된 원격 수업과 수능을 앞두고 개인 방역 수칙에 신경을 쓰면서 특히 고등학생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7월에서 9월 사이에 수험생 백신 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만약 수능 당일 체온이 37.5도 이상 또는 기침 등 유증상자는 각 고사장의 별도 시험실에 배정되고 마스크는 시험 내내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수능 이후 이어지는 논술, 대면 면접, 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능이 끝난 이후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후 전면 등교를 앞두고 청소년층의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연말 모임도 큰 위험 요인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학생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상계획까지 시행에 들어간다면 오는 20일 예정된 전면 등교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의 해체 대표를 만나 한국은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체 세피 대표와의 청와대 접견 자리에서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성공적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체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감염병에 대응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특히 한국이 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가 코로나19 백신 해외 접종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에 있어 한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지난 12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많은 주한 영국인들이 대사관으로 연락해 백신 패스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대사는 현행 시스템상 한국 국적자는 해외 접종을 해도 백신 패스가 인정되는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백신 패스에 등록할 수 없다며 이런 불공평한 처사는 한국에서 일하는 영국인과 영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 측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격리 면제서가 있어야 외국인 해외 접종자의 접종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통제되는 듯했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해 한 달 만에 하루 8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만 885명으로 지난달 19일 7만 명대로 떨어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8만 명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멈췄다며 아직 백신을 안 맞은 12세 이상 인구 6천만 명에게 백신을 맞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겨울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처럼 올해도 겨울을 앞두고 특히 추운 지역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40대 연령층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9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자 일단 부스터샷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50세 이상이 백신 추가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면 대부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보건안전국은 부스터샷의 감염 예방 효과가 초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93.1%, 화이자는 94%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대 연령층에도 자신 있게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Since the booster doses began to be rolled out in people aged 50 and over from September, we have identified no new safety concerns.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안팎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돌파 감염이 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빠른 겨울을 앞둔 시점이어서 추가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We can massively reduce the worry about hospitalization and death due to COVID at Christmas and for the rest of this winter for literally millions of peopl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에서 감염자가 쏟아지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아직은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lways a risk that a blizzard could come from the east again as the months get colder. The best protection for our country is for everybody to go forward and get their booster.
미국 연방 정부는 추가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스터샷 연령층을 50대로 확대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추가 접종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광규입니다. 프랑스가 현지 시각 15일 전국 초등학교에서 다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조인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공휴일이 많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인 영국과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더욱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난 13일부터 도입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2주 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또 비수도권 역시 빠른 속도로 병상이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역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던 일인데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까지 급증할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좀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네, 연일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이 최근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네. 아무래도 60대 이상에서 이 확진자 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올 상반기에 접종을 했던 60대 이상의 이 고령층에서 지역 그 사회 유행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노출이 좀 늘어났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이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요 기자 설명회에서 이 전체적인 확진자 수 자체가 늘다 보니 위중증 환자도 같이 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박 반장은 이 4차 유행이 7월부터 이 4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서 감염에 노출될 기회가 모두에게 늘었는데 특히 올 초 백신을 접종했던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면역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방어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전체 고령층 이 확진자를 100명으로 가정을 해보면 돌파 감염자가 92명이고 미접종 확진자가 8명이라고 합니다. 또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의 위중증 환자 259명 중에서 완전 접종자,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일어난 사람이 99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는데요. 네. 연령별로도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또 70대가 34명, 60대가 25명 순이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다 보면 이대로 일상 회복을 좀 이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곧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의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마련을 해서 발표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오는 18일이죠. 비상계획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 동안 진행하기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정해놓은 만큼 지금 당장 일상 회복을 멈추지는 않고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겁니다. 예. 이번에 발표될 내용은요, 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질병관리청이 비상계획의 핵심 지표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꼽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최근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규모, 또 양성률, 또 치명률 등 다양한 요소를 이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토대로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방역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단계적 일상 회복 그 방안을 발표할 때 이미 고지했듯이 비상계획의 이 판단 여부, 비상계획을 조치할 것인지의 판단 여부는 단순한 지표상의 문제만 가지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고 그런 질병청의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상황 평가를 통해서 비상계획의 조치를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에서 내용이 담겨져 있듯이 크게 4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성 속에서
현재의 유행 상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 계획을 강구할 예정으로 사전에 어떠한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자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역 완화가 너무 성급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죠. 아무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사실 순식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네. 이 밤 10시면 사실 문을 닫아야 했던 먹자골목에 활기가 되찾아진 건 물론이거니요. 프로야구 경기장도 만석을 이뤘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을 해보니까 2억 5,141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이동량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단계 회복 이후 일상생활이 거의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저도 지난 주말에 외출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좀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구나라는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또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방역 강도가 G20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옥스포드 대에서는요, 지난해 1월부터 전 세계 180여 개국의 이 코로나19 정책을 분석을 해서 엄격성 지수라는 것을 평가해 왔습니다. 네. 이 점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방역 강도가 높다 이걸 뜻하는데요. 이 학교나 직장 운영 여부, 또 대규모 행사 제한, 모임 제한, 또 이 대중교통 제한, 출입국 제한 등 이 9가지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8일 옥스포드대가 최근 엄격성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39.35를 받았습니다. G20 국가 중에 거의 최저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방역 강도가 낮은 나라가 멕시코랑 슬로베니아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엄격성 지수가 급감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던 1월 31일 지난해 1월 30일이죠. 엄격성 지수가 2.78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처음 도입했던 지난해 3월 22일에 75.93까지 올라갔고 지난해 이 4월 1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4월은 82.41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후 2차 유행이었던 지난해 8월은 56.02, 또 3차 유행이었던 지난해 11월은 51.39였는데요. 네. 이 올해 4차 유행이었죠. 이 올해 8월은 50.93으로 이제 점수가 좀 많이 확연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엄격성 지수가 47.2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이후 며칠 만에 8점 가까이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 국가별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방역이 급격히 완화됐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네, 이것 아무래도 방역 수칙 완화 정도가 굉장히 컸다 이걸로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상황은 비슷하고 또 3개월 먼저 위드 코로나를 했던 이 싱가포르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도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는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사적 모임 역시 2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학교 수업도 원격 수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식당 이용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된 상태고 또 사적 모임도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가능하죠. 네. 또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원래 없고 우리나라는 또 오는 22일부터 전면 등교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비하면 방역 강도가 일순간에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스포드대가 발표하는 이 엄격성 지수에는 국민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방역 완화 수준은 사실 영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아주 크게 증가하지 않은 거는 이런 철저한 마스크 착용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싱가포르 말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해외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9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했던 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난 13일부터인데요, 3주 동안 부분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내 모든 슈퍼마켓과 식당, 술집은 오후 8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의
가게들은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시행이 돼서 재택근무가 권고됐고 또 일반 가정 내 방문객도 4명까지로 제한됐습니다. 각종 공공행사 중단이 된 건 물론이고 이번 주 네덜란드에서 이 노르웨이와 이 월드컵 예선전이 예정돼 있는데 이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학교는 계속해서 열고 또 외출 제한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독일과 함께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오스트리아 역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일로 상황인데요. 네. 이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63%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주변 서유럽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현지 시각 15일 0시부터 12세 이상 미접종자는 외출이 제한이 되고요. 위반 시에는 최대 1,45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96만 원 정도가 되는 벌금이 부과될 건데요. 네. 다만 백신을 접종하러 가거나 출근, 또 식품 구매, 산책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외출은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에서 이렇게 재확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유럽 내 재확산세가 사실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 유럽 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확산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습니다. 네. 우선 여름 이후부터 시작됐던 각종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이 해제가 되면서 이 확산세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이 올 초 백신을 맞은 이들 사이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돌파 감염 또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내 백신 접종률이 60-70%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아직 많고 또 이들 사이에서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어서 유럽 내 재확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고 지적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우리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는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법령에 명시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먼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경우 교통 통행량도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내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계속해서 감소 추세였던 교통 통행량이 감염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8월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대까지 떨어지면 지역 간 통행량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마이너스 5.9%에서 플러스 2.6%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수도권 시내버스는 마이너스 2.9%, 비수도권 시내버스는 마이너스 3.2%, 시외 버스는 마이너스 5.7%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량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분야의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제도와 대학생 진로 지도부터 교육 훈련, 취업 준비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열고 인재양성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와 교지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대학 교육 유연화에 나섭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 3.5년과 석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1.5년을 연계해
5년의 학사와 석사를 마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본 언어인 코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선 수업 일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선진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정보교육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붉은 암석을 카메라에 비추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암석 종류를 판별합니다. 암석을 화면에 비추어주세요. 이 암석은 시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서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코딩이나 AI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신청을 했는데 좀 많이 배우고는 싶은데 배울 것이 많이 없어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건 학교 정보교육 수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는 정보교육 수업 시간은 평균 51시간입니다. 미국의 8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고 영국과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1시간, 3년 가운데 1년만 진행하고 초등학교는 한 학기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걸 배우기도 전에 수업이 그냥 끝나버리고 사고력을 기르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교육인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수업 일수가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져 교육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보교육을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필수 과목에 포함하고 수업 시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한 3, 4학년서부터는 이걸 해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 동안은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씩 정규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엔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개정은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보교육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정부가 최근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지만 당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에 맞도록 제조한 시료를 6개 만들고 이 가운데 중상 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각각 차량에 주입해 주행한 뒤 배출가스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모든 대기오염 물질 규제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성 물질인 알데히드의 경우 1번 시료는 시판 중인 차량용 대비 7.9% 감소했고 2번 시료는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면 대기 오염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지만 다른 환경적 영향이나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자원과 에너지의 무기화 현상이 점점 심화하면서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에 이어 또 다른 자원 품귀 현상과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요소수가 있는 주유소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은 요즘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주유소에 기름인지 모른다고 요소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차 밀린 데 가면은 한번 차들 꽉 밀린 데 가면 요소수가 나오는 거야.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내 앞에서 끊겼다고. 거점 주유소 100곳에 요소수가 우선 공급되는 등 중국발 요소수 대란 수습책이 진행 중이지만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탄을 이용하는 요소 산업이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 핵심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요소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맞물린 탄소 중립이라는 지구촌의 화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 자원과 에너지 확보 전쟁으로 이어져 통상 이슈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출현이 사실은 실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에너지의 국제 통상 규범 규율에서 일대 전기가 된 것이죠. 수출의 한 축인 자동차 업계의 경우 최근 차 핵심 부품인 마그네슘 재고가 넉넉치 않아 제2의 요소수 사태로 진행될까 걱정이 큽니다.
세계 마그네슘 공급을 중국이 무려 8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에 이어 마그네슘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원 수입도 문제지만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의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 등을 합한 에너지 자원 수입액은 지난달 132억 3,3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8.3%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113.9%나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수입액 증가는 무역 수지에 직격탄을 날려 1년 전에 비해 무려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한편으로는 각국의 자원과 에너지의 무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중동발 에너지 무기화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50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요즘 바쁘고 지친 일상을 벗어나 주말 동안 산행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을철 산은 기온 변화가 크고 위험 요소도 많아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올바르게 등산을 즐기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지, 또 과학을 인용한 안전한 산행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웃도어 스포츠가 인기입니다. 그중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등산에 관한 관심이 큰데요. 매번 설레요, 산을 간다 그러면. 등산할 때 흘리는 땀은 신체 보약이에요, 보약.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그럼 지금부터 안전하고 올바른 산행 팁, 함께 산에 오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오르게 될 산은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경계에 있는 부처바위라는 뜻의 불암산. 울긋불긋 아름다운 오색 단풍을 품은 불암산의 가을 끝자락을 느끼기 위해 주말 이른 아침부터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 한번 왔습니다. 8월 하루 보면서 심신 수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등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불암산 정상까지 오르시게 되는데 간단하게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 몸풀기 운동이 필수잖아요. 등산도 마찬가지. 자세별로 10초 이상 유지해 주십시오. 스트레칭은 저희가 등산하기 전에 경직돼 있는 근육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근육들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자,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런 복장으로 산에 오셨습니까? 오늘 저 등산복이 따로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오시면 큰일 나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신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산에 오르기도 전에 혼쭐 난 담당 PD. 등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등산화, 그다음에 기능성 옷. 지금 현재 가을인데 그래도 가을은 이 보온성이 필요한 기능성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밖에서 그 보온을 해줄 수 있는 폴라텍이라든가 또 바람에 대비한 바람막이 정도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등산화부터 등산복 등 기본 장비가 안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데요. 고가의 제품보다 입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흔히 등산을 가면 걸을 때 옷을 입고 쉴 때 땀을 식힌다고 옷을 벗으시는 등산객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레이어링 시스템의 반대적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걸을 때 옷을 벗고 가볍게 걸어서 땀이 나지 않을 그런 상태로 걸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휴식할 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는 것이 필요한데, 레이어링을 제대로 하려면 속옷, 보온옷, 겉옷 세 가지를 순서대로 갖춰 입어야 합니다.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면서도 잘 마르는 것이 좋고,
그래서 쿨맥스 소재가 대표적인 그 속옷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보온 옷은 몸이 가지고 있는 온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땀이 잘 증발하도록 통기성이 좋은 것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소재가 폴리스 소재가 되고요. 겉옷은 비나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물, 바람 습기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고아텍스가 대표적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무얼 입느냐보다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등산복. 자, 이제 본격적인 산행 떠나볼게요. 귀여운 강아지도 산에 올랐네요. 너희들도 등산 왔구나. 등산 초입부터 힘 빼면 안 돼. 천천히 안전 산행해야지. 정유식 대장을 선두로 산에 오르는 사람들. 자, 지금부터 오르막이 시작되니까 보폭은 최대한 짧게 낮은 곳을 이용해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시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 맞는 걷는 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그래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좀 더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오르막길을 오를 때 최대한 얕은 곳을 이렇게 짚으면서 올라간 보폭이 작아지고 그 작은 보폭은 체력 소모를 최소화시켜서 긴 거리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내리막에서는 이 지구의 중력이 작용을 해서 자기 체중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충격이 무릎과 발목 관절에 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면서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내려오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에 걸음걸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무게 중심이 왔다 갔다 해서 에너지 소모가 큰 팔자 걸음이나 11자 걸음걸이 대신 산에서는 이렇게 일명 타이거 스텝이라고 하는 일자 걸음걸이를 이용해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걸음은 일자 걸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일자로 걸으면 체력 소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음으로 해서 산행을 좀 길게 무리 없이 하기에 좋은 걸음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일자 걸음을 걸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자 걸음 등산 보행법은 훈련이 그 뒤따라 왔을 때 효율적인 보행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자 걸음은 무게 중심을 집중하고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등산 시 가장 이상적인 걸음걸이지만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에 가까이 오를수록 점점 가파른 산길. 앞서 설명한 대로 오르막길은 보폭은 짧게 낮은 곳을 디디면서 올라가는 것이 팁. 그런데 우리 담당 PD 잘 따라가는 거 맞죠? 사람들과 점점 거리두기 실천 중인 상황. 자, 많이 힘듭니까? 잠시 쉬었다 갈게요. 못 가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산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지친 담당 PD가 안쓰러운지 물을 건네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점 찾으셨나요? 등산할 때는 물 마시는 법이 따로 있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쉴 때마다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입에 한 모금씩 물고 조금씩 삼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산에 오를수록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져 산행 중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 여기에 또 다른 간식이라면 산에 오르다 보면은 이제 목도 좀 마르고 수분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힘을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되라고 또 이제 같이 오신 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물은 무게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근, 오이, 토마토 등과 같은 수분이 풍부한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 좋은데요. 간식으로는 당근이나 수분이 많은 오이를 중간중간에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중 끼니를 걸으면 탈진으로 조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입는 것만큼이나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등산 중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인데 수분 보충과 함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한 간식이 따로 있다네요. 등산의 경우 보통 1시간이 지나면은 열량이 높고 많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등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지방의 에너지 비율을 높이게 되고 산행 중에는 보통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 종류, 그런 단당류 식품이 좋습니다. 단맛이 나는 설탕, 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당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행동식은 대부분 조그마나 양갱, 사탕, 말린 과일이나 곶감 등을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등산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에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가을철에 등산을 하면서 가장 위험 요소가 낙엽입니다. 등산 오르실 때나 내려가실 때 스틱으로 낙엽을 치워가면서 내려가신다 그러면은 더 안전하게 등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등산 스틱 또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비인데 등산객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등산 스틱은 우리 체력 소모를 30%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만 사용하면은 하산 시 하체에 무리가 가는 그런 하중도 줄여줄 수 있고 무릎을 보호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등산인들 대부분은 스틱을 바닥에 톡톡 찍으면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바른 스틱 사용 방법은 몸이 앞으로 나가는 체중을 스틱에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발 앞에 스틱을 짚고 그 스틱이 완전히 뒤편에 3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몸을 밀어줘야 된다. 앞으로 몸이 나갈 수 있는 만큼의 무게중심을 팔에 분산시켜줘야 된다. 똑같은 원리로 이런 자세로 계속 스틱을 사용하면은 우리 상체 코어 운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등산 스틱은 무게 분산 외에도 미끄럼 방지, 중심 잡기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유난히 바위가 많은 불암산에 가파른 바위를 지나 한 발 한 발 오르니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정상이다. 정상이다. 고맙습니다. 힘든 산행도 있게 하는 산 정상이 주는 힐링. 눈에도 담고 사진으로도 담아보는데요. 그럼 이들에게 산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한 주를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힘이죠, 힘. 땀을 흘리기 위해서 또 한 주가 가볍게 갈 수 있는 첫 출발이 되는 거죠. 안 오면 오고 싶고 또 오면은 힘들고 힘들면서 좋고 산의 매력이에요, 그게. 요즘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준비를 잘 하셔서 가을의 끝자락에서 경치를 만끽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산이 주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어떠셨나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인 만큼 안전장비 잘 챙기셔서 안전한 등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리튬이온 전지보다 용량은 크지만 수명이 짧아 상용화가 어려웠던 리튬 금속 전지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최남순 교수팀은 불소와 질소 이온을 포함한 첨가제를 리튬 금속 전지에 도입해 전지 수명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리튬 금속 전지는 오랜 기간 사용하면 표면에 균열이 생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첨가제를 이용하면 불소와 질소 이온이 전지 성분과 결합한 뒤 보호막을 형성해 표면 균열 현상을 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화당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이 발견됐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대 연구팀은 당뇨 환자 9,000명 등의 유전 정보를 탐색해 몸속을 돌아다니는 1,600가지 단백질 가운데 소아당뇨 위험과 연관 있는 3가지 단백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정 단백질 수치가 높으면 소아당뇨 발병 위험이 2배까지 크고 또 다른 단백질 수치가 높을 경우 소아당뇨 발병 위험이 20%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 아리바이오는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1 알츠하이머 임상학회에서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의 미국 임상시험 이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21개 임상센터에서 환자 115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진행한 임상 이상시험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지기능 악화 속도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뇌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먹는 형태인 경구용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오는 19일 나타나는 부분월식에 대한 온 오프라인 관측 행사를 엽니다. 과천과학관은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참가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부분월식 오프라인 관측회를 열고 오후 6시부터는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분월식은 달 지름의 95%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16분이고 서울 기준으로 오후 6시 3분쯤 달이 최대로 가려져 오후 7시 47분에는 월식이 종료됩니다.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오징어. 오징어. 무서운데? 오징어 게임이다. 저랑 게임 한 판 하시겠습니까? 게임거 쳐주세요. 잘못하신다. 화면을 벗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스 투데이를 진행하고 있는 앵커 조혜진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6명으로 보처기호랑 사이언스 투데이 많이 봐주세요. 살살만 붙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제 처마 작업 끝! 예고에 반가운 얼굴이 나오네요. 직접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고난도 작업이 오랜 시간 이어지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마워하시는 어르신 덕분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거 시설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